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개정을 결정하면서 여야 재보궐선거 경쟁 본격화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내년 재보궐선거 이 여야 최고위 비대위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은 뭔지 먼저 오늘 그 당원 개정을 마무리하는 김종민 최고위원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우리 당 아킬레스건이 태산인데 또 뭐 상대방까지 참견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방송을 위해서 예. 한마디 거들면 저는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내년 선거도 역시 국민의힘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장에 있는지 아니면 그 터널에서 벗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저는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이라는 얼굴로 약간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동안의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이제 그 반문 연대 또는 반문 이제 일변도 뭐 이런 메시지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싸움을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이제 안티테제로 성립이 됐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성립이 된 건데 아직까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그거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문 연대 이상의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는 선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갇혀 있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성 의원님. 여당이 바라는 바겠지요. 분명한 것은 안희정 지사가 성범죄로 중간에 낙마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성범죄로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성범죄 보궐선거에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그리고 이 귀책 사유는 어디에 있는가? 민주당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당헌상에 이런 귀책 사유가 있었을 때에 후보를 안 내겠다라고 2015년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하면서 네. 만들어 놨었던 규정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뒤집어 엎은 것이지요. 뭐 당원 투표를 한다. 제가 좀 가져왔는데 네. 이 민주당이 참 조변석계 정당이에요. 이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한 정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15년도 10월 달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전당원 투표로 이거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우리 저 최고위원님 나오셨지만 이거 26%밖에 안 됐습니다. 26%면 3분의 1 당원 내에 있는 3분의 1 이상 유효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킨 거예요. 또 뒤집은 거예요.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당입니다. 또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패스트 트랙 할 때 위성정당 그 비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다 당원 투표해가지고 이 더불어 뭐 시민당도 만들고 이거 다 비례 공천 안 한다고 해놓고 해놨잖아요. 정말 밑에도 있지만 제가 발언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공천했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범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무슨 이명박 박근혜하고 왜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오늘 그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유권자들이 좀 호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우선 가장 선결 과제로 지금 다가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아마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였다면 사실 이런 게 이렇게 논의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쯤 되니까 거의 이제 전국의 절반이 선거를 하는 듯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전국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우리 당에서도 이런 그 이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물론 약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뭐 변명이 되는 거니까 그걸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뭐 100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우리 약속의 취지, 우리가 후보를 안 내므로 해서 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후보를 내더라도 그 약속의 취지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건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론 아픔은 있지만 상처는 받았지만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면 그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공직은 이러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공직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진일보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이낙연 대표가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당 최고위에서는 이번에 후보 검증을 위해서 좀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기준 이런 걸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도가 되면요, 후보 검증 기준은 엄격합니다. 원래 네. 온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고 온 언론이 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번 선거에 사유가 됐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또는 우리 양성 평등과 관련된 뭐 이런, 또는 가불 관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이런 정도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닌데, 서로 간의 도덕적인 어떤 마음의 그 방향 또는 마음의 결기,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분명해지고 단호해지는 그런 선거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들에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한 촘촘한 검증들이 전 이루어질 거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양성 평등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요. 철저한 기준을 내세운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만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후보 검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김종민 최고위원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정해진 것을 준수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가장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상식이라고는 이 룰이 있잖아요. 도덕이라고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당헌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중차대한 사유, 성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면 저희는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 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미래 사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은 저는 이 기준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성 친화 정당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겠다, 처음부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안희정 때 했죠. 오거돈 때 했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 그러한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한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다시 번복했다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는 결국 이제 만약에 후보 뭐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유권자는 표로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 경선 관련해서 당내 중진 의원들을 만났잖아요. 특히 서울 지역의 전현직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경선룰이 확정되면 각자 뭘 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뭐 출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그 큰 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퍼즐처럼 노력을 하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좀 주저앉히는 내용인가요? 뭔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뭐 분명하게
어떤 세부적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시죠. 예. 큰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선 룰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또 각각 알아서 해야 될 그 책임의 범위, 역할의 범위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경선 룰 속에는 시대 정신도 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요구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후보에 대한 선택적 기준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서 서로 역할을 좀 승리할 수 있도록 다들 함께 해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 안에는 후보가 없다는 말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정면에 면전에서 좀 불편한 말을 한 거고 좀 들이받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아닌가요? 그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예. 있습니다. 그 부산에 가셨을 때 비대위원장님께서 참 후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 뒷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후보들이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산은 세계의 1, 2위를 다투던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한테 밀리고 이러니까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위가 물동량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산 항구를 세계적인 항구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들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께서는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좀 많이 자극을 주지요. 후보들한테. 그래서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좀 더 분발하고 더 경쟁력을 확보하라.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들어와서 좀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좀 열고 하는 이러한 큰 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김종민 의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질문은 성 의원께 들리지만 그다음에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만남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영입 가능성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그 비대위 내에서 안철수 대표 영입 가능성에 대한 현 주소 기류는 정확히 뭐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나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대신 대권 후보가 되고 좀 더 큰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해라. 네. 이런 의미로 좀 자극을 하시고 이런 간혹 그러면 그렇게 안철수 말씀하시죠. 국민의당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봅니까? 아니면 대선 후보군 중에 하나로 해서 당에 합류하라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그건 봅니까? 본인의 선택의 예. 문제이긴 할 텐데요. 어쨌든 여러 형태로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좀 더 분발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비대위의 생각이고 또 비대위원장님 생각이십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만약 서울시장 후보든 아니면 뭐 대권 주자로서 그 합류해서 움직이든 여기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파괴력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저는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서울시장 선거에는 안 나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분은 일관되게 이제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새 정치로 시작을 하신 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새 정치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 중간 평가는 좀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에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해오셔서 사실은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혁신행정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본인의 의지도 그렇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분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그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요. 저는 누가 유리하냐, 누가 뭐 강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정치가 특히 우리 유권자들이 개인기에 의존하는 그런 투표는 이제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거도 네. 심지어는 저희 같은 국회의원 선거도요. 이 좁은 선거도 누가 개인이 인기가 좋은 사람, 뭐 무슨 여론조사 퍼센트점 나오는 사람 정도 가지고 되지는 않고 그 당의 공천과 뒷받침, 네. 또 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 뭐 윤석열 총장이 무슨 17%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자꾸 이제 오가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오버랩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큰 흐름은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기반을 가지고 검증되고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유능한 정치인, 신뢰받는 정치인이 후보로 나오는 게 이미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 쪽에 여론이 신뢰한다는 아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부침을 거듭했던 여러 사람도 보세요. 뭐 우리가 제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뭐 40% 50% 됐다가 바로 급전직하했던 분들 꽤 많아요. 네. 5명 이상입니다. 대선 주자만 해도 그게 국민들이 가지고 뭐 단순한 일시적인 인기도가 정치에 있어서의 지도자의 신뢰도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